지위와 업의 본질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2부 하니까 우리가 그 G캐피탈을 이제 좀 포커싱을 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G캐피탈은 금융회사죠. 그렇죠. 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네, 근데 이게 금융 쪽에서는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제일 중요합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네, RM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From A to G가 바로 사실은 위기 관리죠. 그런데 이 G캐피탈이 위기 관리를 못했어요. 네, 이게 이제 큰 문제입니다. 그래갖고 좀 구체적으로 G캐피탈의 장기 간병보험, 그러니까 LTC라고 했는데 롱텀 케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병보험이거든요. 요 부실이 지금 뇌관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그 장기 간병보험이기 때문에 이건 초장기 금융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점검을 뭘 해야 되겠습니까? 위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못했어요. 너무 낙관적으로 본 거죠. 그래갖고 이제 단기 실적주의 함몰되다 보니까 좋은 조건으로 팔면은 얼마나 많이 팔렸겠어요. 판매량은 늘어나지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다 이제 부메랑 돼서 이제 자기 책임으로 돌아오는 거죠. 근데 충격적인 게 뭐냐면은 이 막대한 규모의 어떤 잠재 부실이 존재한다는 거를 이멜트가 떠나기 직전인 2017년 3월에서야 비로소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10월에 이제 떠나는데 3월에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갖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라고 그러죠. 보면 네. SEC. 그래서 지가 관련 회계 감사를 제대로 했는지 이게 의심스럽다 해서 조금 그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로서도 굉장히 좀 창피한 거죠. 보면요. 예,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회계 감사를 제대로 했냐. 이거를 SEC가 조금 이제 조사를 하겠다. 조사하는 중이다. 그런 거니까.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제 뇌관입니다. 그래서 이멜트 후임으로 이제 뭐 일종의 이제 소방수인데 플래너리가 들어오는데 2017년 8월에 취임하면서 바로 뭐냐면은 G캐피탈이 보유 중인 장기 그 간병보험 계약의 준비금 부족이 심각하다라고 일성을 냅니다. 네, 저는 약간 빅데스 개념으로 좀 생각이 드는데요. 전임자가 약간 이런 문제가 있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시장에서 예상은 뭐 예측이죠. 그래갖고 한 20억 불 정도의 준비금이 좀 더 추가로 적립되는 게 아닌가 했는데 지가 2018년 1월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갖고 LTC 손실로 212억 불을 준비금으로 적립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12억 불? 이거는 시장 예상의 8.5배예요. 8.5배. 8배가 넘는. 8배 반. 근데 이 추가 준비금 212억 불, 이거는 노세한 G그룹에게는 너무나 큰 가혹한 짐이죠. 그냥 뭐 겨우 서 있는 그냥 뭐 노세한 그 당나귀한테 그냥 거기다가 무거운 짐을 그냥 잔뜩 그대로 뭐 그냥 이런 얘기도 있어요. 낙타 등에다가 바늘을 얹었는데 낙타 등이 부러졌다. 예를 들어서 경계까지 가면 그렇게 조금만 이렇게 좀 힘이 더 가해져도 그런데 이 노세한 그 지에게 212억 불의 준비금, 이게 대단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지가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몰린다면 아마 이 젠 월스사입니다. 젠 월스사 우발 채무가 방아쇠가 된 게 아닌가. 이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 뭐냐면 길게 보지 않아서 그런 건데 지금 LTC 대형 손실은 지금은 안 해요. 90년대 판매한 겁니다. 90년대. 아주 오래전이네요. 그렇죠. 예. 90년 판매한 기존 계약에서 이제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거를 이제 10년쯤 지나고 나서 부실을 한 거를 알기 때문에 지가 2004년도에 LTC 보험을 판매했던 젠 월스사라는 자회사를 이거를 분사를 해서 매각을 하려고 그랬어요. 네. 근데 뭐 사는 쪽은 바보입니까? 그래갖고 과거 부실 계약 부분 그 매각처를 못 찾은 거죠. 그러니까 다 사가는데 이 젠 월스사에서 이 조금 이제 부실 계약 그렇죠. 요거를 인수를 거절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G캐피탈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G캐피탈이 어떤 형태로든지 책임은 져야 되는 거죠. 적립금도 계속 쌓아놔야 되는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이제 준비금 부족에 212억 불이다. 처음에는 25억 불을 생각했는데, 그겁니다 지금. 그럼 왜 이렇게 됐냐? 이게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이제 제일 뭐 핵심인데 딱 세 가지로 이렇게 좁혀져요. 그래서 저금리,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 저금리가 됐다는 거고, 요율 산출을 너무 낙관적으로 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보장을 과다하게 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인기 있으려면은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율을 낮추고 보장을 과다하게 하고 그럼 뭐 당장 얼마나 팔리겠어? 얼마나 팔리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당장은 이익으로 잡히는데 나중에 그대로 부메랑이 돌아오는 거죠, 조금. 그래서 이제 조금 설명드리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고금리니까 고금리 확정형 판매후. 그러니까 보험 구조가 이렇습니다. 예정 이율을 봉시를 해요. 네. 예정 이율. 그러니까 이제 예정 이율이 높으면은 자산을 굴려서 뭐 해줄 거며 그만큼 이제 보험 가입자에게 이제 돌려주는 거니까 보험료를 이제 낮게 책정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랬는데 금리가 낮아지니까 보험료를 받아가지고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거 없죠. 자산 운용해서. 역마진이 그러니까 역마진 발생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받은 보험료를 운용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에 비하면 너무나 부족한 거죠. 이건 우리가 이제 높은 예정 이율로 출발한 역마진이다. 그래서 2차 역마진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데 뭐 그게 전문 용어는 안 해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고금리에서 팔았는데 저금리가 되면은 전부 다 이제 2차 역마진이 이제 걸릴 수 있다. 이겁니다, 이제. 그다음에 또 아까 요율 산출 부실인데 고령화 추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어요. 그래갖고 좀 너무 사실 미국 사람들이 뭐 오래 살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제대로 못 본 거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과다 보장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일본도 비슷한 걸 하는데 거기에는 만약에 촘촘하게 안전장치가 있더라고요. 정액 보장이에요. 정액으로. 어디까지만 리밋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 실손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일종의 이제 과다 진료가 유발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그러면은 저금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금리니까 뭐 보험료를 받아서 굴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요. 그다음에 요율 산출도 너무 낙관적으로 좀 부실하게 해놨죠. 그다음에 보장도 과다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눈덩이처럼 쌓여가지고 90년대 판매한 것이 2017년도 3월에 이멜트로 꼭 잡은 거죠. 떠나기 직전에 보면 아니면 거꾸로 말하면은 뭐 우리가 뭐 심증으로 볼 때 이거를 보고 떠났을 수도 있죠. 더 이상은 회생이 불가능하다라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하나 이제 재밌는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는데 이게 이제 모스크바 이제 아파트인데 이게 뭐냐면은 제가 모스크바에서 찍은 거예요. 이게 뭐 무슨 뭐 지하고 무슨 관계냐? 이걸 보세요. 저기 우리 김 실장님 그 러시아 하면 떠오르는 기업이 있습니까? 뭐 구경자 붙는 기업들은 몇 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일본 하면은 뭐 그죠? 뭐 도요다도 있고, 독일 뭐 벤츠도 있고, 뭐 블란소드 푸조도 있고, 뭐 미국 그런데 사실 사회주의 국가들은 기업이 없어요. 전부 다 구경. 왜냐하면은 이 기업이 뭡니까? 어떤 시장에서 뭐 뭔가 기회를 찾아서 그거를 충족시켜주고 그걸 자기가 좀 증식을 해서 커져야 되는데 자유로운 사회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장 경제가 돼야 되죠. 지금 이게 모스크바에서 이거 보시면 이게 사회주의 국가니까 주택을 국가 공급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렇죠. 우리 같이 삼성, 레미안, 그 다음에 뭐 무슨 뭐 죄송합니다. 특정 브랜드를 얘기해서 뭐 이 편한 세상과는 치열한 경쟁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지어놓고 살아라 하는 이런 이제 모스크바 이걸 보면서 기업이 있겠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맨날 좀 이렇게 좀 평등주의, 사회주의에 미련 가지시는 분이 계신데 이 아파트를 보시라고요. 지금. 그러고 이런 아파트가 어떻게 지금 이제 약간 쇠몰하지만은 지희 같은 그런 미국에 필적할 만한 기업이 있습니까? 소련에 없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지배구조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좀 이거 그 우리나라 좌파 지식인들한테 하나 던지는 좀 질문이기도 해요. 보면요. 지휘그룹의 지배구조 이 자체가 뭐냐면은 구조 조정 실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은 전부 다 디비전이에요. 사업부제. 우리는 계열구조 아니에요. 그 좌파학자들은 미국의 사업부제를 되게 좋아해 보면요. 우리 계열구조는 맨날 죽고려 많은 지분으로 경영 정권을 좌지우지한다. 그거죠 보면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해서 미국의 사업부제를 이제 칭송을 하고 그렇지만은 사업부제는 어떻게 보면은 편성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계열사 같은 경우는 이제 책임 보면 한정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계열사는 절대적으로 회계적으로 다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무임승차가 불가능해요. 하지만 지캐피탈은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잭 웰치가 지를 떠날 때는 전체 이익의 46%를 지혜 캐피탈에 충당했다고 보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냥 거의 그냥 얹어가는 거죠. 지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뭐 전부 다 계열사로 다 나눠져 있는데 나눠져 있으니까. 어떻게 도대체 언척합니까 지금요. 예, 그래서 그 사업 부제가 어떻게 보면은 실기할 수밖에 없는 거다. 예, 이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사업 부제를 선택하면은 뭐가 있겠어요? 구조 조정을 할 때 일단은 특정 부문을 분사화를 해야 되잖아요. 띄워내야 그렇죠. 되잖아요. 근데 분사화는 그 자체로서 무지무지 많은 거래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렇잖아요. 그 어떻게 조금 분사화가 그게 일단 회계적으로 이렇게 좀 다 해가지고 분사화 해야 되는데 그것이 금방 되냐? 거래 비용이 그만큼 소요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 계열 구조에서는 이미 독립된 법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조 조정을 할 때 분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보면요. 그렇죠. 따라서 이제 이 사업 부제를 하면은 무슨 그야말로 지배주주가 좌지우지하고 우리 같이 그게 안 하니까 좋을 것 같지만은 구조 조정을 할 때 사실은 실기하기가 십상이다. 이거를 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유 경영하고 전문 경영을 보자고요. 지인은 전문 경영. 가장 전형적인 전문 경영의 체제죠. 그렇죠. 한국처럼 적은 지분으로 경영 정권을 휘두르는 그리고 일감을 갖다가 몰아주는 아주 나쁜 지배주주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네. 그죠? 네? 그렇다면은 지인은 좌파들이 주장하는 가장 이상적인 조건을 가진 기업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더욱이 웰처 이멜트는 아까 우리가 21년하고 17년 이제 장수한 그런 CEO예요. 따라서 미국을 비판할 때 항상 단기 실적주를 얘기하잖아요. 네. 이것만큼 본다. 근데 21년에 17년 기회를 줬으면 그거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멜트하고 조금 웰치에 대해서는 미국식 단기 성과주의 어떤 함정을 얘기할 수조차 없어요, 보면요. 그러면은 지금 보세요. 한국같이 적은 지분으로 정권을 휘두르는 일감 몰아주는 그런 나쁜 지배주주도 없고 21년, 17년씩이나 충분히 시간을 줘서 단기 실적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CEO가 아닌 그런 기회를 가진 왜 몰락의 길을 걸었을까? 아마 한국 좌파들이 좀 답을 해야 될 차례가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그다음에 또 지혜가 하나 또 놓친 게 뭐냐면은 이게 또 시달린 거예요. 주주 행동주의에 영합을 한 겁니다. 보면요. 지혜가 실적 부진을 갖다 겪는 상황에서도 2014, 16년, 그러니까 4, 5, 6, 3년 동안에 자사주 매입에 490억 달러를 지출했어요. 아까 우리가 좀 전에 봤지만은 지금 이제 젠 월스, 이제 그 LTC 부실 때문에 한 220억 불 정도를 갖다 이제 책임 준비금을 더 적립해야 되잖아요. 네. 그 2배가, 이건 물론 이제 적립하는 건 아니고 이제 자사주를 산 건데 490억 달러를 지출했어요, 지금요. 이 와중에 보면은.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여기 그 미국의 그 투자자 트라이언 펀드가 사실은 이제 주주 행동주의를 이제 하는 그런 이제 펀드죠. 그래서 1.5% 주식을 샀습니다. 전체 주식의 1.5%.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면 이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이제 그런 사태를 쓰니까 그럼 너도 좀 더 많은 자사주를 좀 사라. 요구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또 1.5%를 사들인 행동주의 투자자도 또 먹고 살게 있잖아요, 보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아니죠. 그래서 기관 투자자로부터 주가 부양 압력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경영진으로서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울고 싶은데 뺨 따르는 식으로, 예를 들어서 어디 가고 싶은데 등 떠미는 식으로 해가지고 기관 투자가 늘 주가 부양에 어떤 요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게 사실 주주 행동주의하고 투자자 입맛대로 한다고 경쟁력이 생긴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요. 자사주는 뭡니까? 결국은 그냥 시중에 돌아다니는 것 같은 이제 이거를 이제 잠겨 놓는 거죠. 그래서 희소 가치를 유지해 갖고 주가를 이제 부양하는 거죠. 차라리 그렇게 지출할 게 아니고 R&D라든지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는 데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결국은 이제 주주 행동주의에 의해서 이끌리는 거죠, 보면요. 그래서 투자자 주주 행동주의 입맛에 맞춘 경영은 기업에게는 독이다. 그리고 이제 주가 관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긴 했지만 사실 성적이 좋은 학생이 꼭 실력까지 좋은 학생은 아닌데 그렇죠. 네, 업의 본질에서는 조금 이제 좀 거리가 있었다. 네. 좀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리고 물론 이제 이렇게 주주 행동주의 때문에 자사주를 이제 매입을 해서 주가가 더 추락하는 거를
방어하는 잠시는 막을 수 있었겠지만은 자사주를 갖고 주가를 부양할 수는 없죠. 잠시는 몰라도. 결국 기업의 그렇죠. 실적인데. 네, 그러니까 뭔가 핵심 영향을 잘 그걸 찾아서 뭔가 새로운 변신을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 보면은 주가 지수가 이렇게 뭐 자사주 매입으로 해서 그렇게 실제적으로 방어된 건 아니에요. 이멜트 17년 동안에 8% 올랐어, 8%. 이건 뭡니까? 기업이 이제 업의 본질에서 이제 활로를 찾기 네, 어려우면 자사주 매입이나 이제 배당 확대 같은 네. 어떤 주가 관리 차원에 좀 안주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이게 네. 장기적으로는 이제 네. 기업에게 독이 된다. 그렇죠. 좀 이렇게 그리고 볼수 뭐 좀 아시겠지만은 그 어떻게 보면은 좀 대단하죠. 애플이 지금 배당합니까? 안 합니다. 지금도 아직도 그냥 배고픈 싸놓죠. 거죠. 예, 아직도 좀 뭐 배고픈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에필로그까지 왔는데요. 이게 좀 뭐 진화론적인 얘기인데 생태계 그죠? 진화론이지만 이제 경제계도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은 그 개체가 사실은 멸종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투자자하고 소비자 선택을 받아야지만 그 기업도 존속되는 거죠. 그래서 생태계를 우리 얘기하는 겁니다. 예전에 아무리 높은 명성을 쌓았다 하더라도 흘러간 물이 물레방아를 못 돌리잖아요, 지금요. 예전에 그 GM이 그렇게 자동차를 많이 팔더라도 딱 1년, 2009년도에 못 파니까 한 번에 파산 보고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따라서 과거 높은 명성은 사실 멍해, 그게. 그게 무슨 성장 동력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보면요. 계속해서 새로운 실험을 통해서 변이를 일으키지 못하면은 그 기업은 전국적으로 시장에서 퇴출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게 변이의 우수성, 그 다음에 시장의 선택은 별개의 것이다. 변이가 너무나 앞서가 갖고 시장에서 못 알아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청자의 눈높이를 우리에 맞춰서 방송하듯이 소비자의 어떤 니즈를 잘 좀 봐야 될 거예요. 너무 앞서가도 안 팔리는 거죠, 보면요. 네. 뭐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좀 조심을 좀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그다음 또 하나 이제 그 시장 선택에서 일정한 어떤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갖고 그 기업이 진화에 어떤 룰이 있습니까? 일정 방향이 있습니까? 방향성 존재하지 않는 거죠. 기업의 진화 방향을 갖다 예측할 수 있냐? 그건 아니죠, 보면요.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기업의 성공 요인을 우리가 프로토타입으로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모범 지배 구조, 뭐 규약 등등해서 기업의 지배 구조에 모범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보면요. 거꾸로 영업을 잘하는 쪽에 지배 구조가 모범이 되는 거지. 모범 지배 구조를 가진데 영업을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말이죠. 사후적으로만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렇죠. 반대로 역의 논리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성공 요인을 프로토타입으로 보지 말아라. 성공 요인은 항상 그 기업 그 환경에만 작동되는 겁니다. 성공의 조건은 다시는 재생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한번 성공한 거는 절대로 그 길로 가면 실패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무슨 얘기 아니야, 보면요. 그 기업 그 상황에서만 성공 요인이 되는 거죠. 그 기업이 딴 상황에서는 안 되는 거고 또 같은 상황에서 다른 기업이 안 되는 거죠, 보면요. 그래서 그 성공 기업에 대해서 벤치마킹은 미련한 거다. 예전에 IMF 나왔을 때 어떤 은행 지점장께서 칼국수를 했다고요. 잘 됐거든요. 네. 다 따라했어요. 아니죠. 그분만 성공한 거죠. 그분만. 그렇죠. 그래서 시장 역동적이라 과거의 영광이 현재로 연결되지 않는다. 이거는 뭐 우리 삼성도 마찬가지고, GE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 지위를 어떻게 우리가 점쳐볼까요? 그건 너무 어렵죠. 어려운데 어려울수록 짧게 세 줄로 한번 좀 뭐 미래 지위를 좀 보죠. 제가 볼 땐 그래 보면 핵심 역량, 아까 업의 본질을 망각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핵심 역량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핵심 역량에 기초한 IT 베이스의 진화가 점쳐짐.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핵심 역량에 기초한 IT 베이스의 진화가 점쳐진다.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공장을 돌리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로의 어떤 변신이 관건이 될 거다. 그 다음에 아마 구글하고 경쟁하는 지위가 될 거다. 이것이 아마 미래 지위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캐피탈을 많이 떼어냈으니까.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야말로 뭐 지금도 이제 그 지위는 이제 뭐 항공기 엔진은 대단하거든 보면요. 네. 그다음 메디케어, 그죠? 뭐 등등 그 제조업이 있기 때문에 이 핵심 역량을 기초로 해서 IT 베이스에 어떤 뭔가 진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뭐 구글하고 이제 경쟁하는 그런 4차 산업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면은 얼마든지 뭐 지위는 부활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 사실은 미국의 자존심이고 인류 낮의 길이를 배로 늘렸잖아요. 그 당시에 전구는 인공태양이에요. 인공태양을 만든 그 회사가 사실은 바로 지가 된 겁니다. 미국의 자존심이고 미국 제조업 아이콘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좀 우여곡절을 겪겠지만 도산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좀 뭔가 좀 잘 되길 빌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조동 교수님과 그 100년 장수기업 지의 어떤 성장과 그리고 몰락에 대한 좀 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 한국의 많은 대기업들, 특히 이제 제조업 기업들이 많은 위기에 이제 봉착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지의 사례들이 좋은 좀 선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기대합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